지금의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명견만리. 기술의 발달로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지하철에서 항상 만날 수 있었던 매표원은 교통카드의 등장으로 매표소가 폐쇄되면서 2009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톨게이트 징수원 역시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세기와 지금의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기술 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건 같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반비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광둥성 선전시에서 대만에 본사를 둔 중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인 폭스콘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직원수가 120만 명에 이르는 폭스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한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폭스콘의 가장 큰 거래처는 세계적 기업 애플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대부분이 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연 매출이 무려 14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폭스콘 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 14시간씩 넘게 일해도 월급은 한국 돈으로 35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다. 항상 CCTV로 감시하고 작업 중에는 대화를 금지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등 숨막히는 통제가 동반됩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기업이 수익성만 추구한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줄지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스콘이 내린 결단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대신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한 것입니다.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해도 지치지 않는 로봇이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 보고 아이폰 6 조립 공정에 폭스봇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단순 보조 작업에 활용되고 있지만 폭스콘은 앞으로 더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에 이 로봇을 개발하고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의 로봇이 생산 라인 전 공정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노동자가 늘어나는 공장은 딱 하나, 로봇 제조 공장뿐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중국은 2017년까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 생산 라인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겁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고용률 증가는 단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의 노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중국의 진짜 현실입니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순창이 있죠. 순창은 바람, 온도, 습도 등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1989년 순창에 거대 자본이 몰려들어 고추장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11개의 공장에서
매년 4만 톤의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추장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순창의 전체 공장 매출액은 3천억 원이 됩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5년 동안 매출액이 20억에서 2천억으로 무려 100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놀랍게도 단 10개에 불과합니다. 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덕분에 순창의 공장들은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돈을 벌 수 있었고 기업이 성장한 만큼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이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경제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부터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 제라드 번스타인은 성장률과 고용률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서 뱀의 입처럼 벌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현상을 뱀의 입, Jaws of the Snake 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뱀의 입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기술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우리는 연일 뉴스에서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무인 자동차 소식을 듣습니다. 운전자 없이도 핸들과 브레이크를 자유자재로 조작하고 갑작스러운 장애물도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무인 자동차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등 5개 주에서 무인 자동차 운행을 허가한 상태이며 단 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허가 법안을 준비 중이거나 최소한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2025년까지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차 부품 제조 부분에서 88만 명, 딜러와 AS 분야에서 302만 명, 트럭, 버스, 택시 운전사 600만 명 등 무려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동차 보험, 렌터카 회사, 주차사업, 교통경찰, 운전학원도 모두 사라질 운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 타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무인 자동차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는 이루 셀 수 없지만 무인 자동차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몇 명뿐입니다.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 생산도 로봇과 3D 프린터가 담당할 테니 말이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연간 생산량은 20% 가까이 늘었지만 직원 수는 오히려 1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택배 기사 대신 드론이 물건을 배달해줄 날도 멀지 않았고 데이터 수집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텔레마케터, 세무사, 회계사, 보험관리사 등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위험이 높지만 전문직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 일례가 약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대학병원 조제실에서는 로봇이 약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로봇이 약을 찾아 포장까지 하는데 3,500건의 약을 조제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5개의 대학병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로봇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판사가 사라질 확률도 40%나 되었지요. 인공지능이 변호사, 신문 기자, 번역가 등의 지식 노동까지 대신할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펀드 매니저나 자산 관리자들이 초고속 컴퓨터와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알고리즘, 즉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에 따라 컴퓨터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를 알려주는데 1초에 150만 개의 정보를 처리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70%가량이 알고리즘에 의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알고리즘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인간의 직업을 하나 둘 삼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하기 힘든 분야가 사람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그 영역에서도 서서히 인간을 대신할 만한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제조업 분야에 도입되던 로봇의 진출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비스 로봇 규모는 20년 내 100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보았던 뱀의 입처럼 기업 성장률은 계속 높아지는데 일자리도 임금도 늘지 않았다면 기업의 이익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물론 기업이 낸 이익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를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1990년 26조 3천억에서 2012년 762조 4천억, 약 29배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고용이나 임금으로 흘러가지 않고 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부터 먼저 키우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폭스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경우 한 대 가격을 100만원으로 치면 중국 노동자의 몫은 2만원이 제한됩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는 최고수의 그룹은 다름 아닌 애플의 주주들입니다. 이들이 36만 5천원을 가져갑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가 전체의 경제를 고려하거나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려 사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구글은 2011년 19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주가가 20% 넘게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 때문이죠. 주주 자본주의는 대량 해고를 하더라도 이익과 배당이 커지는 것을 추구하기에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반깁니다.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을 인간 사회의 풍요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자본주의 추종자들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동의 종말을 쓴 제러미 리프킨은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혁신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이 말은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효율성과 기술 진보 덕분에 분명 세상은 더욱 발전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풍요의 역설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충격과 붕괴를 가져올 아주 절박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될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은 600만 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인류는 역사의 99%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했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은 우리에게 본능입니다. 일이 있어야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기계와 공존하면서도 인류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길은 있는가? 언제나 질문에 답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답입니다. 대체 가능하고 표준화된 능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하지만 잘못된 일을 그만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가격을 내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였고 납품업체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미국 공장들을 내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미국 제조업 붕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월마트가 이제 와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변화는 월마트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G, 포드, F 누구나 다 아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미국 땅에 다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리쇼어링 기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인건비나 운송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자살이 9,920건, 살인이 650건, 심장병 사망이 500건, 강도 강간이 3,300건 늘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건 한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2014년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인권, 안보, 환경 같은 중요한 이슈를 모두 제치고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고민거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을 살펴보면 양질의 노동력은 점점 늘어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작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버의 기업 가치는 현대 자동차와 맞먹습니다. 연간 500만 대의 차를 판매하고 15만 명의 직원을 둔 현대 자동차를 차 한 대 없는 우버가 따라잡은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호텔 한 채 없이 세계적인 숙박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IT 산업의 특징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자본은 이 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IT 산업은 전통 산업을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으면서 1880년부터 130년간 필름의 대명사로 불렸던 코닥이 2012년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코닥 필름의 몰락의 쐐기라도 박듯 사진 공유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페이스북에 인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의 직원 수는 단 13명이었습니다. 코닥의 전성기 때 14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으니 무려 10,00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 이후 제2의 벤처 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IT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미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몇 사람만이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가 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IT 산업이 일자리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파이 키우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은 건 어떨까요? 대기업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국가 경기가 부양되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명 낙수 효과. 논리는 기존 주류 경제학의 담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는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정책도 대기업에 유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2015년 6월 IMF에서 눈길 끄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부의 낙수 효과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IMF 보고서에서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IMF가 낙수 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OECD 역시 2014년 보고서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낙수 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주류 경제에게서조차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노동자와 함께 상생하기보다는 승자 독식하는 구조로 커오면서 주변을 사막화시켰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수출 1번지로 불렸던
경상북도 구미는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호황기를 누린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의 제품 정책이 바뀌면서 일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이 메탈바디, 즉 일체형 커버로 바뀌면서 핸드폰 금형기술이 필요 없어졌고 금형기술자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의 작은 결정으로 인해 구미 지역 250여 개 업체 중 50여 곳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보니 대기업 하나가 수많은 중소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취약한 일자리 구조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남긴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월마트는 자신들의 소비자를 지키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일자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마트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은 기업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즐겨 신었던 유명한 운동화 브랜드 뉴발란스의 판매 전략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뉴욕 맨하탄의 뉴발란스 매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매장 한쪽의 쇼윈도룸에서 직원이 직접 손으로 신발을 만드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객들은 운동화 제작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자신이 지불하는 운동화의 가격 속에 한 사람의 노동이 담겨 있고 한 사람의 일자리가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뉴발란스는 운동화의 70%를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운동화에 메이드 인 USA를 크게 새겨넣을 정도로 자국 내 생산을 중요한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뉴발란스의 고객들은 메이드 인 USA 제품을 구입하면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비를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뉴발란스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4년 사이 매출이 10억 달러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자국 생산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90%의 사람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Buy America 흐름을 보호주의 무역의 강화로 보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미국인들이 합리성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공존의 가치에 공감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이 90%가 넘는 독일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생산성, 효율성 면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독일은 2008년, 2011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에서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 중입니다. 대기업 한둘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능공을 양성합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씩 때로는 대를 이어 한 직장에 다니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이며 직원 대우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승자 독식 대신 공생의 가치를 택하면서 독일은 진정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새로운 IT 산업이나 일부 대기업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선택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외쳤던 경제민주화 역시 공생의 가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바람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법인세를 낮추는 등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써왔지만 이는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0대 재벌의 탄핵 유보금은 2008년 20조 8천억에서 2015년 612조 원으로 무려 30배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 하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그를 사로잡았던 또 다른 중요한 화두는 이 자연계에 왜 경쟁만큼이나 협력이 가득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윈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 때문에 협력이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윈의 또 다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진화론적으로도 혼자서 살아남은 개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승자 독식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공생과 협력이 더 큰 파이를 나눠 갖게 합니다. 암사자는 혼자 사냥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무리와 같이 사냥하고 먹이를 나눕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은 바로 그 공존의 진화의 증거입니다. 인간이 다른 개체와 달리 엄청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공존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지낸 역사를 보아도 독재와 독식의 시대가 번영을 가져다 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끊임없이 진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는 또 다른 생태계로 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전쟁의 대안으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할 새로운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죠. 낡은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대로부터 이어온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평균적인 능력을 갖춘 노동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알맞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몰 개인화된 평가를 통해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미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남겨놓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세계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플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국민에게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국방, 외교, 정치, 환경, 문화 등 수많은 과제들을 제치고 누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성장은 오직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고, 일본 아베 총리도 일하기 좋은 일본 만들기를 경제혁신의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무려 47번 언급한 것은 이제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도 취임과 동시에 1억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제성장, 부국 강병의 종착지 역시 일자리로 귀결되는 시대, 일자리가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누구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소비를 통해 그들을 지지하는 소비자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를 중심으로 기업별 일자리 창출 통계가 매일 공개되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주요하게 보도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태도를 바꾼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뉴욕에서 만났던 뉴욕의 밥 블랜드 대표인 이런 흐름을 단지 일자리를 되찾는 것뿐 아니라 일의 존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잇는 장치이며 나와 타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그동안 효율과 수익이 최우선이라 믿어왔던 공관 매트릭스에 작은 균열들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체인점을 가진 맥도날드사가 일본에서 상당수의 점포를 폐점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값싼 패스트푸드점에 발길을 끊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하고 맛 좋은 음식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품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두 자릿수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던 명품 시장이 최근 2년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명품 업체들이 캐시카우였던 중국 명품 시장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명품 소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소비 짝퉁 명품 소비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지 불경기 때문이라면 짝퉁 매출은 늘어야 하는데 짝퉁마저 사지 않는다는 것은 명품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을 갖고 싶다, 사고 싶다는 기본 욕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소비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 저성장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한 해를 제외하고 3%도 못 미쳤고 10년 후 잠재 성장률은 1%대입니다. 이미 저성장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영세 자영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만큼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 뒤 폐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최근에는 폐업 비율이 창업 비율을 빠르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철거 전문 업체 또한 씁쓸한 호황을 누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1998년 IMF 사태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사태는 처음 본다며 위기의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의 위기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저성장에 시달려온 일본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줄였고 소비가 줄어드니 사회가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활력을 잃으면서 젊은이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나아가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가 먼저 변화하기 시작해 이후 정치,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가 과거와는 다른 세계로 바뀌고 맙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 모두 변합니다. 저성장 시대는 기후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겨울이 아니라 소빙하기가 온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만 빙하기는 점점 얼어붙을 뿐 언제 봄이 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수치로는 선진국 기준으로 대략 1%대의 성장률일 때 저성장이라고 봅니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2015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 조사기관은 전세계 스마트폰 붐이 2015년을 기점으로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스마트폰 시장마저 수요가 폭발적 공급량에 미치지 못한 탓에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급 과잉이 저성장 시대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해, 사줄 사람이 없는데, 즉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뒷받침해줄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물건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100대 중 23대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인 철강은 어떨까요? 철강은 공급 과잉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무려 34%에 달합니다. 석유 화학 역시 21.2%가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운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급 과잉의 문제 외에 저성장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인구 문제와 기술 혁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홍보한 노동력으로 활발히 생산할 수 있고 또 생산된 만큼 소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써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생산량도 늘어나지만 새 기술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과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인류는 경제적 정체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도, 전기, 자동차처럼 놀라운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 혁신의 파급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산업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는 20세기의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발명품입니다. 과거 말을 타고 이동했던 사람들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먼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고 도로를 따라 호텔이 들어서고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가 생기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지자 도시 외곽에 대형마트가 생겨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많은 식품들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기술 하나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파생되어 등장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mp3,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모든 스마트폰 안에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공장들을 빨아들인 셈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이런 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거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연관된 산업을 전후방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혁신은 오히려 기존 산업을 잡아먹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제로섬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 자본, 기술, 수요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기업 주도 성장이라는 성장시대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을 이루던 시대에는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가 부의 결실을 독식하고 나눠주는 구조였습니다. 즉, 대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승자 독식은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사회를 지탱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성장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대기업 간의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매출액 8조 원 이상 되는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 생기는 서울 시내 면세점조차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오랜 저성장기를 지나온 일본은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요코하마의 오래된 상점 골목, 이곳에 서너 평 남짓한 미니 면세점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세 상인에게까지 면세 시장을 개방한 덕분입니다.
미니 면세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도 매우 간소화시켰습니다. 어느 상점이든 세무서 허가만 받으면 면세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의 작은 상점들까지도 면세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미니 면세점은 1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늘었고 2020년이 되면 편의점 점포수와 같은 수치로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권을 독점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저성장의 위기에서 일본은 1등 밀어주기가 아닌 모두가 같이 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 성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미니 면세점은 그 모색의 일환이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가장 원천적인 힘을 가진 제도입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힘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경제 정책도 사회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성장 시대를 해결하는 돌파구도 결국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저성장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제는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고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저성장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에서 성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1등 밀어주기가 아닌 상생의 길을 찾아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의 공공선이 무엇인지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작은 합의라도 조금씩 도출해야 합니다. 1912년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빙산과 충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빙하와 부딪히기 10초 전까지만 해도 만찬을 즐기고 연주회를 여는 등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직 우리는 배 위에 있고 빙산을 피할 여유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과 변화에 따라 저성장이라는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도 또는 정면으로 부딪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레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